퀸터그라스 양철북 18 607페이지. 사수자냐 사냥자냐? 사수자다. 그렇다면 성격은? 근심이 많다. 좋은 사람인가? 근면하고 수다스럽기도 하다. 분별은 있는가? 알뜰하고 냉정하며 또 명랑하다. 수줍은 편인가? 식도락가이고 정직하며 광신적이다. 창백하고 보통 여행을 꿈꾸고 있으며 월경은 불규칙하고 게으르며 고민을 즐기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상상력이 모자라고 수동적이며 남이 해주길 기대하고 사람 말에 귀를 잘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고 팔짱을 끼며 말을 할 때는 눈꺼풀을 내리깔고 말을 걸 때는 눈을 크게 뜨며 그 눈은 엷은 회색이고 동공부근은 갈색. 가정이 있는 상사에게 반지를 선물 받고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침내 받았다. 무서운 체험, 섬유질, 사탄, 많은 흰색. 여행을 떠났다. 이사를 했다. 다시 돌아왔다. 그만두지 못했다. 질투도 있었으나 이유 없는 질투, 병도 있었으나 자기 병이 아니며 죽음도 있었으나 자기 죽음이 아니다. 그러나 아니 모른다. 이제는 싫다. 술에 국화를 땄다. 그러자 왔다. 아니 진작부터 쫓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틀렸다. 점점점. 아멘. 아멘. 나 고트프리트 폰 비틀라르가 법정에서의 내 진술에 여기에 기록한 기도문을 첨부하는 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즉, 이 넷째 손가락의 소유자인 여성에 대한 진술은 매우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살해당한 간호사 도로테아 괭게트에 대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 간호사를 살해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말한 피고의 발언을 여기에서 의심하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닙니다. 보존용 유리병을 의자에 올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무릎 사이에 끼운 양철북을 두들기던 내 친구의 헌신적 태도는 오늘날 내가 생각하기에도 주목할 만한 일이며 피고에게 유리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 뒤에도 1년이 넘도록 이따금 피고가 기도하면서 북을 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여행 동반자로 고용하여 그의 연주 여행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순회 공연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넷째 손가락을 죽은 직후에 다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부 독일 전역을 여행했으며 동부 독일이나 외국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체라트 씨는 국경 내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연주 여행에 흔히 일어나는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연 전에는 결코 유리병을 앞에 놓고 숭배하면서 북을 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을 먹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의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북을 치면서 기도를 드렸고 나는 질문을 하거나 기록을 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날의 기도를 그때까지 매번 적어 기도와 비교했습니다. 물론 긴 기도도 있고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과 말이 심하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 이튿날에는 벌써 말이 평온해져서 오래도록 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모은 기도문을 모두 여기 배심원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만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추려보아도 내가
진술에 첨부한 그 최초의 기록 이상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행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는 순회 공연 사이사이에 마체라트 씨가 아는 사람이나 친척 등 몇몇 이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나에게 그의 의붓 어머니인 마리아 마체라트 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그 부인을 소극적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날 부인을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날 오후에는 피고의 이복 형제인 쿠르트 마체라트라는 이름의 예의 바른 11살 고등학생도 내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 마체라트 부인의 언니인 구스테 퀘스터 부인도 내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피고가 사실대로 말한 바에 따르면 전후 수년 동안 그의 가족 관계는 파괴됐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마체라트 씨가 의붓 어머니를 위해서 열대과실까지 취급하는 큰 식료품 가게를 차려주고 그 뒤에도 가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금을 풀어 도와주고서야 비로소 의붓 어머니와 의붓 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또한 마체라트 씨는 옛 동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즈 음악가들을 내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윈처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고는 친밀하게 클레브라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인물은 매우 쾌활해서 사교성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만 나는 그와의 교제를 지속해 나갈 용기와 의지가 조금 부족했고 오늘날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피고의 너그러움 덕분에 장식가라는 직업을 더 이상 실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순회 공연에서 돌아오면 이내 직업이 주는 기쁨 때문에 얼마간의 쇼윈도 장식들을 맡았습니다. 피고 또한 친구의 정으로 내 작업에 흥미를 보여 이따금 밤늦게까지 길거리에 서서 나의 보잘것없는 예술을 실증도 내지 않고 관람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업을 끝낸 다음에 잠시 밤의 뒤셜도르프를 어슬렁어슬렁 산책했습니다. 그러나 9시간은 피했습니다. 피고가 둥근 볼록 요리나 독일의 전통 요리점 간판을 보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내 진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만 어느 날 자정이 지난 후의 산책에서 밤의 운터라트를 지나 전차 차고 앞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사이좋게 그곳에 서서 시간표를 따라서 도착하는 마지막 전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주위에는 어두운 도회지, 멀리에서는 금요일인 탓도 있어서 술에 잔뜩 취한 건축 노동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조용했습니다. 도착하는 마지막 전차들이 배를 울리고 커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차량 대부분은 바로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세 대의 차량은 뒤섞여서 정차한 채로 빈 차이면서도 선로 위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착상이었는지 우리 두 사람의 착상이었습니다만 입 밖에 낸 사람은 나였습니다. 여보게 어떨까? 그러자 마체라트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소리 없이 올라탔습니다. 나는 운전대에 서서 바로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용히 발차하여 갑자기 속력을 내어 달리는 훌륭한 운전 솜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 솜씨에 마체라트 씨는 우리는 차고의 불빛을 이미 꽤 벗어났습니다. 친구답게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틀림없이 세례받은 가톨릭 교도군 고트프리트. 아니라면 이렇게 전차 운전을 잘할 리가 없어. 실제로 나는 이 작은 임시 작업이 즐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차고에서는 우리가 출발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았으며
게다가 전류를 끊으면 우리 차를 문제없이 세울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플링게른 방면으로 몰았습니다. 플링게른을 지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하니엘에서 왼쪽으로 꺾어 라틴그 방면으로 올라가는 게 어떨까 하고, 그러자 마체라트 씨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라펜베르크 게레스하임 선로를 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댄서 레벤브루크 밑의 고개가 걱정스러웠습니다만 피고의 희망에 따라 고개를 넘어 댄서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이들 셋이 선로 위에 서서 차를 세우라고 간청했다기보다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체라트 씨는 하니에를 지나자 곧 차 안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차 운전사로서 빨리 타세요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검은 리본이 달린 녹색 모자를 쓴 두 사람이 모자를 쓰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사나이를 양쪽에서 끼고 있었습니다만 모자를 안 쓴 사나이는 눈이라도 나쁜지 차에 탈 때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몇 번이나 발판을 헛디뎠습니다. 그러자 수행원인지 감시원인지 모르나 다른 두 사람이 몹시 난폭하게 그를 내가 있는 운전석으로 밀어 올리더니 바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를 다시 몰기 시작하자 차 뒤쪽에서 처음에는 가련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맨손바닥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체라트 씨의 야무진 말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나는 안심했습니다. 그는 뒤따라서 올라탄 사람들을 나무라고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잃고 반봉사가 된 부상자를 때리지 말라고. 상관하지 마세요. 녹색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토록 골탕을 먹이다니. 내가 게레스하임으로 차를 천천히 몰고 있는 동안에 내 친구 마체라트 씨는 그 불쌍한 반봉사의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는 갑자기 뜻밖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두세 마디가 오가는가 싶더니 이미 우리는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대로 옮아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1939년 9월 1일, 즉 전쟁이 일어난 날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봉사의 사나이는 의용병으로 폴란드 우체국 건물을 불법으로 방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 기껏해야 15살 정도였을 마체라트 씨까지 그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그 반봉사의 사나이를 기억해내기까지 해서 그를 빅토르 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련한 근시의 현금 등기 우편 집배원은 전쟁통에 안경을 잃어버리고 안경이 없는 채로 도주하여 추격자의 소나기를 빠져나왔습니다만 추격자는 추격의 발길을 늦추지 않았으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그를 추격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도 제시했는데 그것은 1939년에 교부된 것으로서 일종의 사살명령이었습니다. 마침내 붙잡았다고 한 녹색 모자가 외치자 다른 녹색 모자는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 참, 겨우 이것으로 결말이 났군. 1939년에 교부된 사살명령을 수행하느라 자유시간은 물론 효과마저 희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리상이라는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는 동부에서 온 피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동부에서 꽤 번창하던 주문복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일은 끝났다.
오늘 밤 이 명령을 집행하면 이제 과거의 매듭을 짓게 된다. 전차를 탈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하고 거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본의 아니게도 사형수 하나와 사살명령서를 지참한 형리 2명을 게레스하임으로 싣고 가는 전차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얼마 간 경사진 인적 없는 광장에서 나는 우회전을 했습니다. 차량을 유리 공장 근처 종점까지 몰고 가 그곳에서 녹색 모자들과 반봉사인 빅토르를 내려주고 내 친구와 함께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종점에 닿기 전 3번째 정류소에서 마체라트 씨는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속에는 보존용 유리병이 똑바로 서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방을 진짜 운전사가 버터빵을 넣은 양철 도시락을 두는 장소 부근에 올려놓았습니다. 저 사나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저 친구는 빅토르야. 불쌍한 빅토르. 마체라트 씨는 확실히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도수만 안경을 구하지 못했군. 그는 심한 근사니까 총에 맞을 때도 그는 엉뚱한 쪽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나는 형리들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체라트 씨는 녹색 모자를 쓴 두 사나이의 외투가 벌룩 부풀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친구 단지의 폴란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배달부 노릇을 하고 있었어. 지금은 서독 우체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일과 후에는 그들에게 쫓기고 있어. 아직도 사살명령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마체라트 씨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격 현장에 참석해서 가능하다면 힘을 합해서 사격을 막아보겠다고. 유리공장 뒤편에서 채소밭에 이르는 근처였습니다. 달이 떴으면 사과나무가 있는 우리 어머니 정원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전차의 브레이크를 걸고 차 안에 소리쳤습니다. 내려주세요. 종점입니다. 그 사람들도 순순히 검은 리본이 달린 녹색 모자를 머리에 쓰고서 나왔습니다. 반봉사인 사나이는 이번에도 발판을 몰라 고생했습니다. 그 뒤에 마체라트 씨가 내렸습니다. 내리기 전에 그돈 밑에서 북을 꺼내더니 내리면서 내게 부탁했습니다. 유리병이 들어있는 그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내려달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전등이 켜져 있는 전차를 남겨두고 우리는 형리와 희생자의 뒤를 바싹 따라갔습니다. 채소밭 울타리를 따라서 갔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앞에 가는 세 사람이 멈춰섰을 때 난 깨달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들은 우리 어머니의 채소밭을 사형장으로 고른 것입니다. 마체라트 씨뿐만 아니라 나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본디 썩어있던 나무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마체라트 씨가 가련한 빅토르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내 사과나무의 나뭇가지 갈라진 곳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항의하자 구김살 투성이인 사격 명령서를 손전등 불빛으로 다시 우리에게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첼레프스키라는 이름의 군법회의 장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칸에는 분명히 초포트 1939년 10월 5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도장도 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해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연합이니 민주주의니 연대 책임이니 아데나와 같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한쪽 녹색 모자가 우리의 모든 항의를 이렇게 말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직 평화조직이 체결되지 않았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아데나워를 뽑았다. 그러나 이 명령은 효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서류를 가지고 최고 권위자에게도 상의를 하러 갔으니까 틀림없다. 결국 우리는 실현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당신들은 물러서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마체라트 씨는 녹색 모자들이 외투를 벌려 자동권총을 뺐을 때 북을 두드릴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보름달에 가까우나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달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구름 가장자리를 마치 통조림의 톱니 모양 테두리처럼 금속성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한편 달과 비슷하나 이쪽은 완전 무결한 양철 위에 마체라트지가 북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들겼습니다. 귀에 익지 않은 리듬이었습니다만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반복해서 오라는 글자가 둥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랬다. 아직 잃지 않았다. 아직 잃지 않았다. 아직 폴란드는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이미 가엾은 빅토리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체라트 씨 북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직 폴란드는 잃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녹색 모자들에게도 이 리듬은 친숙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달빛에 떠오른 손안의 쇠붙이 뒤에서 몸을 떨었으니까요.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마체라트 씨와 가엾은 빅토르가 우리 어머니의 체조밭에 울려 퍼지게 한 그 행진곡이 폴란드 기병대를 출현시킨 것입니다. 달이 도와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북과 달과 근시인 빅토리의 찢어지는 소리가 모두 합쳐져서 기병의 대군을 세상 끝에서 불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말발굽 소리, 거친 콧김 소리, 찰깍찰깍하는 박차 소리, 힝힝거리는 말울음 소리, 쉬쉬해이하는 힘을 북돋는 소리,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콧김 소리도, 박차 소리도, 말울음 소리도, 쉬쉬해이하는 힘을 북돋는 소리도 무엇 하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게레스하임 뒤편에 있는 수화 끝낸 밭 위를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틀림없는 폴란드 창기병 중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체라트 씨 북 빛깔과 똑같이 붉은 빛과 흰빛이 섞인 삼각기가 창끝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아니,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깃발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병대 전체가 달빛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달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체조밭 쪽으로 좌회전해서 헤엄쳐 왔습니다. 살도 없고 피도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헤엄쳐 왔습니다. 조립한 장난감과도 비슷했으며 요령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마체라트 씨 간호사가 노끈 매듭으로 만드는 작품에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기병대가 맺어진 것입니다. 소리도 없이 더욱이 말발굽 소리를 울리면서 살도 없고 피도 없이 더군다나 폴란드식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땅에 엎드려 달과 폴란드 기병대의 진격을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체조밭 위에도 그 밖에 잘 손질된 모든 체조밭 위에도 그들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체조밭도 황폐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며 오로지 가련한 빅토르와 함께 두 사람의 형리를 연행하여 달빛이 비치고 있는 광야의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일은 아직 잃지 않은 동쪽 폴란드를 향해서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었고 평온한 밤이 돌아오고 하늘이 다시 막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기병대를 마지막 공격을 위해 일어나게 한 그 빛이 구름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일어섰습니다. 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마체라트 씨를 향해서 그의 대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친 듯한 그리고 풀이 죽은 듯한 태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성공이라고? 거트프리트. 나는 이제 성공에는 실증이 났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나는 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부지런한 편인데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에게는 마체라트 씨가 주제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자만하고 있구나, 오스카. 나는 일부러 거친 말을 썼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였으니까요. 어느 신문이나 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너는 이름을 떨쳤어? 나는 여기에서 돈 얘기 따윈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신문에도 한번 실리지 않는 내가 성공한 너와 함께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네가 알겠어?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해 보인 것과 같은 일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신문에 활자로 인쇄되고 싶단 말이야. 이것을 해낸 자는 고트프리트 폰 피틀라르이다 라고. 마체라트 씨가 웃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벌러덩 들어누워 등의 혹으로 부드러운 흙을 후비기도 하고 두 손으로 불을 떠도 공중에 높이 던지기도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신처럼 웃었습니다.